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서상민 정치평론가, 유영화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선거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개정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죠. 맞으면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좀 분리해서 처리하자. 우선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지도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국민의당이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아직 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야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만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경병 의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구 획정을 예. 이달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의원들은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대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 17대, 18대, 19대 때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갔어야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시급한 것은 이 경제 현안들, 국정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처리해야 될 그 부분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영하 평론가. 선거구 획정은 지금 그 한 10일 정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직선거법상에 120일을 보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정권에 나오는 얘기가,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예비 후보자들이 단체적으로 제소를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뭐 법학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있거든요. 예. 불공정 경선인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예, 나오는 그런 거죠?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도 빨리, 예를 들면 설을 넘긴다.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쟁점 법안과 연계하지 말고 우선 빨리 처리해야 된다. 쟁점 법안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의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통과시키고요.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처리한다는 나눠서 것은 무리다. 예.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교수? 선거구 획정은 이미 뭐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가 다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당이 선거구 획정되면 뭐 파견법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 나중으로 밀리니까 선거구 획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법 통과시켜줘라. 안 그러면 못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과거에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서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어떤 법 이런 거 할 때 써먹던 그런 전략 연계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의 리더십 부재, 국정 운영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상민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지금 이 국회가 대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쏘고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형국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고요. 국민들은 지금 이 국회가 자기들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창환 교수는 이 연계 전략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저 힘 약한 야당이 쓰던 전략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당이 쓰냐 이러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국회가 국회 자체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이 문제가 국가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구 획정 문제와 이 국가를 살리는 이 법과에 연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예. 파견법이 처리가 안 돼서 국가의 생존에 문제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한 주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올림픽 4년에 한 번 보듯이 주권 행사를 4년에 한 번 하는데 도대체 이번 올림픽에서
축구나 뭐 태권도가 종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마치 국민 주권 행사에 대해서 과연 새누리당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정치 현안이죠. 정치인 현안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 현안이 따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더 우선인 거죠. 쟁점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아니다. 아니 근데 그 링에 가서 복싱을 하는데 공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 뭐했냐면 현역 의원들이 다 자기 의정 보고서 돌렸어요 지역에. 그동안에 예비 후보들은 선거운동도 못하고 국회는 열어놨는데. 예, 그렇죠. 그때 의정 보고서 제일 많이 돌렸다고요. 아니 링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더 디프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간다는 그 것은 불공정 예. 게임은 뭐 새누리당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죠. 다 했죠. 다 했죠. 예, 정치권 전체가 지금 불공정 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선거구 획정은 빨리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공방이 슬슬 좀 거칠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 발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선진화법을 지칭해서 이 권력자가 찬성을 하니까 반대하던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때 그 권력자가 당시 이 박근혜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부 소수 친박들이 전부 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냐. 뭐 사실은 그 배제 대상에 자기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또 권력자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최경환 의원, 이 부총리에서 당으로 복귀한 최경환 의원을 또 막강한 권력자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거듭된 이 발언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김무성 대표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향식 공천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지금 친박 진영 쪽에서 자꾸 전략 공천, 인재 영입 이런 주장을 하는 데다가 사실 전국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 쟁점 법안을 놓고 자꾸 본인 책임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답답한 마음에서 뭐 했다고는 보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 청와대나 또 친박 진영에 의해서 직접적인 현안이 되어서 본인이 수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더라면 뭐 동정심이나 뭐 나름대로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을 불러왔지만 그에 따른 효과적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도? 뭐 김무성 대표의 대권 행보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특히 한 최근 3, 4개월 동안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에서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을 필두로 해서 대권이 내년이 대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대권 후보로서의 대권 가도를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성 문제죠. 특히 수도권에서 뭐 대구 경북은 치라해도 예, 알겠어요.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마케팅보다도 뭔가 다른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래서 나온 발언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발언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총선 전략으로 또 볼 수도 그렇게 있고요. 예상하시는 예. 것이고요. 예. 서상일 박사.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권력자 발언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 앞에서 권력자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권력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인을 상대로 권력자라고 발언하는 것은 국민을 권력의 대상으로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정권에서 대통령을 권력자로 보고 자기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비권력자로 분리한다는 것은 여당의 책임성 자체를 한쪽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권력자론 자체가 상당히 큰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력자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아까 이제 진정한 권력자는 국민이다 얘기하셨는데, 그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과 없이요. 선거 때만 국민들이 권력자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국민이 권력자입니까?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또 공천권 행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권력자인 게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단면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의 이번 발언은 과거에는 이 주기가요, 청와대와 각을, 예를 들면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을 세울 때 보면 일단 들어갔다가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좀 텀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3일 연작으로 계속 지금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 내부에서 총선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그래요. 아까 뭐 대권까지 기싸움이 한참 진행되는 것의 표현 아니겠냐라고 봅니다. 아까 유영아 평론가 네. 대권 전략 차원에서 차별화를 의도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여권의 대권 주자의 숙명 같은 건데요. 어쨌든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편으로는 차별화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함께 가야 되는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별화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된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 명분 있는 차별화를 하려면 정책적 차별화가 제일 효과적이다.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내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왜 차별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명분 있는 차별화를 한 겁니다. 세종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보기에 박근혜 당시 대표죠. 대표의 주장은 이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하니 나는 여기를 지지하겠다 또는 여기를 지지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예요.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유영하 평론가의 분석대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의도하고 한 발언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한테 다 책임을 미루는 식의 정치 공세적인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쪽에 줄 선 사람들은 뭐 지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이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책적인 차별의 내용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전 투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 역풍이 오늘 친박계의 일제 공세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여권 대권 주자의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한 세련된 방식들이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다. 차별화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싶은데. 결국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뭐 줄타기 행보라 할까요? 한계를 보여준 거죠. 아니, 대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풀지 네. 못하니까 자꾸 줄타기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풀면 줄타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줄타기 했습니까?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갔죠.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줄타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대표가 될 때 새누리당 당원들이 왜 뽑아줬느냐. 당시에 청와대 그렇지. 거수 역할하지 할 만을 말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당과 청와대를 확실히 여당답게 하겠다 해서 대표로 당원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소리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또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부분들이 상당히 자료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보셨습니다만은 예. 친박계가 공세를 하니까 저 여수에 가서 그냥 뭐 이 무슨 이 정치적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좀 뭐 마음이 뭐 어떻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차별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좀 보완 말씀 맞는 말씀인데, 근데 예. 선거가 되면은 어차피 총선이 되면은 이쪽에서는 안철수 문재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대선이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냐? 이 문제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누가 될 것이냐? 김무성 대표는 나다 이렇게 벌써 선점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사실은 이 무슨 뭐 차별화를 하거나 뭘 하려 그러면 이 깃발을 선명하게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 같은 거는 이게 무슨 명분하고 관계없는 수준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공관위원 선임은 내가 좀 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선임을 저한테 좀 일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까 명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더 조금만 살을 붙이면요. 저도 그 점에서 아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되면서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에 걸맞게 국가 비전, 정치 철학, 본인의 국정에 대한 플랜 이런 부분들을 내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기획적이거나 체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동조하는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선 국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라면은 이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룰을 정할 때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쟁점이 되는 지역구에서 후보를 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당 대표라 하더라도 공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입김이 전혀 안 통하면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너무 이런 어떤 선거공학적인 측면에 매몰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그 공천 룰을 결정하는 기구도 위원장 선임을 가지고 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 김무성 대표가 황진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미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위원장이야 지금 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위원 선임 전체를 대표한테 일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그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한테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되게 뭐 야당은 다 6대4로 좀 이 개파 정치가 있어도 되게 비주류 배려했다는 거거든요. 그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김무성 대표가 요구를 해도 제가 한두 명 더 하도록 양해해 주고 이거는 뭐 친박계에서 당대표 예우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걸 일임해달라 그러는 거는 뭐 여야 불문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었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겠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얘기만 그렇게 했다?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을 왜 중요하면 이제 비례대표 뭐 문제. 위원장은 그렇다 치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위원 전체를 일임해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그게 지금 합리적이지 새누리당의 않아요. 예. 파워 게임, 파워 구도상, 힘 구도상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예. 않은 걸 왜 주문을 할까요? 자기가 그래도 좀 더 6명이라도 60%라도 더 얻고 싶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협상용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나 대표 맞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위원 선임까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이나 자신의 어떤 그 이번 총선 전략이라고 했던 상향식 공천이니 뭐니 진짜 금과 옥조로 여기는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지나가는 친박들 다 한마디씩 던지고 당대표로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선거 전략이 없네, 뭐가 없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발 나 당대표인데 일 좀 하게 해줘라. 뭐 나 대표로 인정하긴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서 공관위원 선임 내가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지금 이 각 계파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되는 것이 정당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위원을 다 달라 그런 것은 자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심겠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왜 대체 김무성 대표가 위원을 삼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부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자기 사람들이 당의 포진에 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공천관리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친박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박계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를 해가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됩니다. 당 사정을 잘 알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예전에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 하셨던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을 초청을 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놓는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안철수 신당에서 한상진 그 교수, 그 다음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와 같은 해서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묵직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당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대단히 그 개파 이익 내지는 김 대표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매몰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진정으로 이 공정하고 네. 또 당의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실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 찾으면 되지. 근데 사실상 지금 보이는 행태는 이 개파 갈등의 또 다른 표현이다. 네, 그래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야당 쪽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야, 아주 막강한 사람입니다.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참배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또 평가 얘기가 나왔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건강보험 제안했고, 그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지금의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건보가 됐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좀 드러낸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론 이거 좀 문제 있다.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았느냐. 사실 이거는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이 사과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표현한 데 대해서 좀 애둘러서 비판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보의 참여 경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국민의당 쪽에서나 여당 쪽에서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게 뭐냐 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들 이야기들을 제가 좀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창환 교수입니다. 일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한 부분, 공과에 대해서 있는데 공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새누리당이 더 민주당에 대해서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가두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입장인데 이 운동권 정당의 프레임을 넘어서려면은 사실 그동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공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중에서 딱 하나 찝히는 부분을 굳이 얘기한 것은 어떤 운동권 정당이라 프레임 그런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좀 넘어서는 비껴가는 이런 어떤 말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도다. 네,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 효과가 어느 있고요. 정도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보위 관련돼서는 원포인트 릴리프지 않습니까? 근데 원포인트 릴리프가 대체로 보면은요, 직구를 계속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직구형보다는 커브 같은 겁니다. 대부분이. 웬만하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살짝 비껴가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더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금 현재 앞으로도 미래까지 상징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원포인트 릴리프로서의 좀 정면 돌파라기보단 거의 모든 문제들,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은 우회 전략을 통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회 전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과도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네. 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하는 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있는- 그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방금 말씀하시기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 산업화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확대하거나 뭐 넓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확대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지지층이 확대된다 아니면 중도의 보수층을 흡수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승만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삼성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뭐 여튼 후퇴시켰다. 후퇴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주의로 완전히 말살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국보위에 그 쿠데타를 정당해주는 국보위에서 참여했었던 분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민주주의관 내지는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유영합.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은 국민의당의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발언도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 발언도 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 발언도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 역할은 거기 딱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성공했잖아요. 국민의당의 바람을 하여튼 어느 정도 막고 탈당을 러시도 좀 막아내고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보의 문제, 이건 광주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에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 유죄받은 문제, 그리고 여타 여야를 넘나든 문제, 이러한 분이 선거 국면에 가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내세우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선대위원장인데 그럼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오늘 그만둡니까? 오늘 이제 그 어느 언론에 봤는데 예. 그러니까 왼쪽에는 김종인 위원장, 오른쪽에는 안철수 의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4월 13일 선거 전에 그 나왔을 때 야권 지지자층들이 누굴 찍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친노 주류와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기획력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는 상당한 기획력에 의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일단 국민의당의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 예, 거기까지만이다. 성공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설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표를 모아야 될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확장성도 거 아닙니까? 없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 네. 바꾼다는 뜻이네요. 저는 뭐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바꾸진 않겠지. 놔둘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127석 넘어야지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27석 못 넘으면은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당대표 사퇴한 사람한테 총선 승리 못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뛰어라라고 얘기한 얘기는 본인은 그 원포인트 릴리프고 진짜 당의 축체 그리고 간판은 당신이니 당신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뛰어라. 나는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고 관리 감독해주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원포인트 릴리프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원포인트 릴리프로 투입됐고 따라서 선거 국면에 가면 김종인 카드보다는 더 강력한 더 이 소구력이 있는 카드를 낼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 그런 것을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좀 시사하고 있지 않냐. 두 분은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시 약간 질문하신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파나 이해 등 관계를 떠나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사과를 아무리 한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참에 우리도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 문화가 생기는 그런 사례로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선대위와 비대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비대위가 가장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비대위는 일상적인 당무를 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실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선대위 문제인데 이 선대위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명인데 16명입니다. 이 중에 3분을 빼고 나면은 친문재인 인물로 다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 앞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총선 국면의 답은 벌써 나와 있다고 봅니다. 또 답이 뭡니까?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상징적인 역할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또 물론 몇 사람을 첨가한다든지 당의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중도를 더 안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친노 세력과 김정인 위원장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는 식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걸로 봐야죠. 그런데 감독이 온 포인트를 1, 2% 하고 내보냈는데 선수가 마무리까지 하겠다, 마무리 투수까지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던지면. 예, 잘 던지면.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뭐 한 사람 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등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이닝 내지는 두세 이닝을 막아줄 사람이라고 또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을 거고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의 저기 전력은 잠깐만요. 치명적이에요. 예, 좀 짚어볼 문제가 좀 더 있어서 그 이종걸 원내대표 있잖아요. 보통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당 대표가 사퇴하면 그 다음에 바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에서 어쨌든 선출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선대위원회도 못 들어갔어요. 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비대위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회의는 참석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 참 수수께끼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아니 그 원내대표인데요. 아니 16명이나 된다는데 한 명 더 해서 17명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야 그나마 비대위가 과거에 얘기하면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 당이 어떻게 원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실제로 공천 과정에 가면은 공천의 최종 결정권을 한 데가 최고위원회입니다. 이거 오케이 안 돼 이 사람은 돌려보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원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도 이제 2월이면 끝납니다. 이제 3월 달에 국회가 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선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종걸 그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아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래는 기존 당원 당규상에는 비대위원장급인데 자기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랬잖아요. 김정희 위원장이 전화 한 통 하니까요. 저는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종걸 의원의 그 정치적 행보와 결기를 좀 세우지. 이거 그런 말씀이고. 아니 뭐 자존심도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를 주목을 하면은 쉽게 의외로 그 이런 은행 이런 결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5월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사사건건 각을 세웠었습니다. 사실 탈당 문제부터 해서 당부 거부 올해 1월에서는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비대위도 적절한 구성을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숨가쁘게 문재인 대표가 거의 모든 장치적인 제도적 장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저는 오히려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선대위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제가 또 모르겠어요. 이 비대위 부분은 사실은 이제 총선 국면 가면 그렇게 그게 아닌데. 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신기남 의원,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지금 징계를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당원권 정지. 뭐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 공천받기가 어렵게 된 상태인데 그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저 정청래 의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감형하고 뭘 하고. 근데 막상 그 작업이 진짜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건 의원. 그러니까 이 호남의 4선 의원인데 이번 총선에 호남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호남 불출마 선언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의원입니다. 또 전대 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인데 이 김성건 의원이 지금 이 신기남 의원, 노영민 의원의 징계가 너무 무겁다. 이걸 조금 낮춰서 어쨌든 출마의 길을 좀 터주자라고 탄원서를 돌리고 있는데 소속 의원 중에 한 40여 명의 의원이 서명을 이미 했다 그럽니다. 박 교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당내 반발 여론의 이제 반대가 확인되니까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결과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40여 명이나 사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민주당이 아직도 갈 길이 참 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 사실 총선 불출마하게 된다는 것 엄청난 타격이지 않습니까? 이거 결정됐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더민주당이 그래도 뭔가 하려나 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노에 대한 어떤 읍참마서 또 한다. 그렇죠. 또 쇄신을 갖다가 선점한다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좋은 패를 갖다가 재심을 통해서 3분의 1로 해가지고 다시 살린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요. 이제까지 벌은 접수 다 까먹는 거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걸 바라보고 지금 더민주당이 영입된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단된 그렇죠.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나 당연한 문제죠. 40여 명의 40여 명이 의원이 있다는 거는 서명했다는 거. 더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구명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디서부터 뭘 구명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구하잖아요. 막말하는 데서부터 구합니까? 아니면은 내지는 갑질한 거에서 구합니까? 아니면은 그 카드기 놓고 그 책 청소하는 거에서 구합니까? 전형적인 동업자 예. 의식.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처사인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갈 때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조, 이런 체제 하에서 과연 혁신이 될 수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대체 국민들을 이거 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본다면 특히 금수저 운수저 논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이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금수저 아들 구원 작전을 했던 거 아닙니까? 20대 표를 바란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각성해야 됩니다. 대단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도 지금 이 국민의당이 이제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당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시간도 별로 없어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지금 2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천정배 의원하고 공동대표 한다는데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박지원 의원이 입당을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박지원 의원이 하는 것이 가장 안철수 최선이라고 봐요. 의원이 당대표를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정언법은 아닌 거고요. 그런 방법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대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당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안철수 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승부를 보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안철수 계보가 독식하냐 뭐냐 여러 가지 또 문제제기가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자 이런 두 의견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보다는 박지원 의원이 낫다고 말씀하신 거고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표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안철수 봅니다. 의원이 대표를 안 한 게 좋다. 예. 사당화 논란에 질 거였으면은 애초에 당을 만들지 말았어야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안철수가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빵집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된장찌개하고 피자를 팔 수는 없습니다. 새정치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으면 안철수 의원의 깃발을 세운 사람이 대표로 해서 맞는 게
좋고 총선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사실 뭐 어떻게 설명해도 국민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 정치하겠다고 나선 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은 명시상부하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맡아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심판받자는 의견이시고, 그러나 전략적으로 봐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모양새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또 다른 두 분의 의견이십니다. 대선 후보라면 뭐 이 국민의당이 이 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